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네 손으로 서방을 감옥에 보내? 어머니,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기태 씨가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네가 고발했다며? 온 동네에 소문 다 났어? 전 잘 돌아간다. 남편을 네 손으로 범죄자 만든 년이 어디 있어? 1968년 가을,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주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찬송가책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성가대 연습이 끝나면 언제나 그랬듯 집으로 돌아가 남편 서기태의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 사이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하얀 종이 한 장. 펼쳐보니 낯선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알게 되면 치워. 그 아래엔 숫자들이 빼곡했지요. 317, 425, 189. 그리고 각 숫자 옆에 작게 부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교회를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제 볼을 스쳤지만 등줄기엔 식은 땀이 흘렀지요. 누군가 일부러 제 찬송가책에 넣어둔 건가? 아니면 실수로 끼워진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29살의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8배 세무서 임시 서기로 들어갔었지요. 장부를 정리하고 숫자를 대조하는 일. 남들은 지루하다 했지만 저에겐 퍼즐 맞추기 같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속이려 해도 숫자는 결국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22의 남편 서기태를 만났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성실한 청년. 어머니는 든든한 사람이라며 좋아하셨고 저는 그의 단정한 손글씨와 계산, 실수 하나 없는 꼼꼼함에 마음이 갔었지요. 결혼 후 저는 세무서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일하면 체면이 안 선다는 시어머니 말씀 때문이었어요. 대신 집에서 재봉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치마 줄이고 아이들 교복 수선하고 바늘 잡는 손은 예전 펜 잡던 손만큼이나 정확했습니다. 7해가 흘렀지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성가대에서 소프라노를 맡았고 동네에선 서회계댁으로 불렸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 들어왔어요? 대답이 없었지요. 거실 탁자 위에 남편의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가방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영수증이었습니다. 호텔 뉴월드 저녁 정식 2인. 어제 날짜였지요. 남편은 야근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영수증을 제자리에 넣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생각했어요. 주머니 속 쪽지가 뜨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저녁 됐어? 머리가 젖은 채로 남편이 나왔습니다. 곧 될 거예요. 손 씻고 오세요. 저는 밥상을 차리며 그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7해 동안 매일 보던 얼굴인데 오늘은 낯설었어요. 오늘 교회 성가대 연습 어땠어? 늘 그렇지요. 찬송가 연습하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쪽지 얘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뭔가가 저를 막았지요. 오래전 세무서에서 배운 직감 같은 것.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 먼저 파악하고 증거를 모아라.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서 쪽지를 다시 펼쳤지요. 부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해금. 세무서에 있을 때 들어본 단어였어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숨겨진 돈. 그리고 필체를 봤습니다. 각진 글씨, 숫자 7을 쓸 때 가로선을 긋는 습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조용히 남편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첩이 있었지요. 펼쳐보니 빼곡한 숫자들. 그리고 한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 전무님 15일까지 준비. 오 전무. 새마을 금고 전무 오명수. 동네 유지로 떵떵거리며 사는 그 사람. 저는 수첩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 뒤 제 재봉 상자를 꺼냈지요. 그 속에 쪽지를 숨기고 실패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29.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늙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깨어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알면 치워. 누군가의 경고일까, 협박일까.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 숫자 앞에서 한치. 오차도 용납하지 않던 그 20살 젊은 내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지요.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5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아직 곤히 자고 있었지요. 옆 얼굴을 보니 입가에 침이 고여 있었습니다. 7해 동안 매일 아침 보던 모습.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그 쪽지뿐이었지요. 부해금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남편이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잠이 안 왔어요. 커피 타줄까요? 아니야,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 전무님이랑 아침 약속이 있어. 오 전무. 그 이름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새벽부터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세요? 조합 감사 준비야. 이번 달 15일까지 서류 정리해야 하거든. 15일. 쪽지에 있던 날짜와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무심한 듯 밥을 떴지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지요. 기태가 열쇠를 화분 받침 밑에 숨긴다는 것을. 서랍을 열자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새마을 금고 장부들이었어요. 저는 하나씩 펼쳐봤지요. 입금 내역, 출금 내역, 대출 기록.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지요. 317만 원, 425만 원, 189만 원. 쪽지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서류를 복사하고 싶었지만 집에는 복사기가 없었지요. 대신 공책에 중요한 숫자들을 베껴 적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일할 때처럼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오후가 되자 저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어머, 정화 언니. 격리 담당 강말자가 반갑게 맞았지요. 동갑이지만 제게 언니라고 부르는 여자였습니다. 말자야, 부탁이 좀 있어. 뭔데요? 언니가 부탁이라니 드물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지요. 새마을 금고 납부 기록 좀 볼 수 있을까? 그건 왜요?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말자는 잠시 저를 보더니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언니니까 특별히. 저는 납부 기록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실제 납부된 금액과 기태가 기록한 금액이 달랐다는 것을. 그 차액이 바로 부해금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네. 아니야, 괜찮아. 저는 서류를 돌려주고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 회계님 부인이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서 회계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받침대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먼저 죄송해요. 가정이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지요. 언제부터 만났나요? 석 달 됐어요. 호텔 영수증, 늦은 귀가, 그리고 이상하게 달라진 향수 냄새.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알겠어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전화 끊을게요.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주저앉았지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았지요. 7회의 세월이, 두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저녁이 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정화야, 저녁 뭐야?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늘 해주던 반찬들이었지요. 오늘 전무님이랑 회의는 잘했어요? 응, 감사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 거짓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 전무가 군청에 출장 갔다는 걸 말자가 얘기해줬거든요. 참, 내일 늦을 것 같아. 야근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태는 밥을 먹으며 신문을 봤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할까? 하지만 두 아이는 어쩌지? 이 시대에 이혼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았습니다. 게다가 재산도 없었어요. 집은 시어머니 명의였고 저축한 돈도 모두 기태 통장에 있었지요. 그때 다시 그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알면 치워. 누군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태와 오 전무가 하는 일을. 그리고 저에게 경고를 한 건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한 건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불륜을 밝히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진실이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돈을 빼돌리는 범죄. 그걸 막아야 했지요. 새벽 2시 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히 찾았어요. 책장 뒤 서랍 안쪽, 그리고 마침내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옷장 안 양복 사이에 숨겨진 작은 금고였지요. 비밀번호는 쉬웠어요. 기태는 늘 같은 숫자를 썼거든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금고 안에는 통장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류 뭉치. 펼쳐보니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샀더군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여자 이름이 있었지요. 이지은. 저는 서류를 사진기로 찍었습니다. 결혼식 때 선물 받은 카메라였어요. 필름이 아까웠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봤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빠진 돈이 여기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 돈으로 서울에 집을 사고 여자와 새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15일. 감사가 끝나는 날. 그들은 그날 도망갈 계획이었을 거예요.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넘어가면 그 후엔 추적도 어려워질 테니까. 저는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 새벽달이 떠 있었지요. 차갑고 하얀 달이었습니다. 제 마음 같았어요.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그 안에 모든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이 작은 마을에서 새마을 금고 전무의 힘이 얼마나 센지 저도 알았습니다. 경찰도 공무원도 모두 그의 편이었어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마을에 부임한 젊은 수사관, 조민석이라는 청년이었지요. 서울에서 내려온 초임 검사로 아직 이 마을 유지들과 엮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그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믿으면서 화요일 오전 검찰청 앞 조민석 수사관님 계신가요? 접수처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꼭 조 수사관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고는 경찰서로 가시면 횡령건입니다. 새마을금고 관련이에요.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청년이 나왔지요. 깔끔한 인상에 안경을 쓴 조민석 수사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석입니다. 제 사무실로 가시죠. 사무실은 좁고 서류가 산더미였어요. 벽에는 정의의 검 공평한 저울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베껴 적은 숫자들, 사진기, 그리고 그 쪽지까지. 이것부터 보세요. 조 수사관은 쪽지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었습니다. 알면 치워. 이게 뭡니까? 누군가 제 찬송 가책에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들은 새마을금고에서 빼돌린 돈입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지요. 장부의 조작, 부회금의 흐름, 그리고 15일의 계획까지. 조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가 더 있나요? 사진이 있어요. 하지만 현상을 하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아셨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제 남편이 서기태예요. 새마을금고 회계 담당이죠. 조 수사관의 펜이 멈췄습니다. 남편을 고발하시는 겁니까? 남편만이 아니에요. 오명수 전무도 연루되어 있어요.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고발은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알아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어렵게 모은 돈입니다. 그 돈으로 자식들 학교 보내고 병원비 내고 그런 돈을 훔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조 수사관은 저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 전무는 이 지역에서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사관님을 찾아온 거예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아직 이곳 사람들과 엮이지 않으셨죠? 그렇습니다만. 도와주세요. 증거는 제가 더 모을게요. 조 수사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지요. 제 직통 번호입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건 그는 작은 수첩을 건넸어요. 증거를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장소 모두 자세히.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합니다. 저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지요. 검찰청을 나오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시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말자를 만났어요. 언니, 어디 갔다 오세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말자는 제 표정을 보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어제부터 이상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언니 눈 보면 알아요. 세무서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뭔가 큰일 터지기 전에는 꼭 그런 눈을 했다니까요. 저는 말자를 보았습니다. 20살부터 알아온 친구. 제가 결혼할 때 축가를 불러준 사람. 말자야,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일, 그리고 제가 알아낸 것들. 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니, 그럼 형부가. 그래.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무슨 도움이요?
동사무소 서류들, 세금 납부 기록, 공과금 내역, 모든 걸 대조해 봐야 해. 실제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알아야 해. 말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위험해요. 오 전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 하지만 할게요. 말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그런 일 겪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죠. 오늘 야근한다고 하고 서류 복사해 놓을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였어요. 서기태 씨 댁입니까? 큰아들 준호가 싸움이 났는데요. 저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교무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옆엔 다른 아이와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먼저 때렸대요. 이유도 없이. 상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왜 그랬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갰습니다. 걔가 우리 아빠 욕했어요. 무슨 욕? 도둑놈이래요. 우리 아빠가 남의 돈 훔친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걸까? 그런 거짓말 하는 애를 왜 때려? 사과해.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일찍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장 보러 나갔어요. 검찰청엔 왜 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래요? 오 전무님 조카가 검찰청에서 일하거든. 내가 조민석 찾아갔다고 하더라.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요. 애들 생각해. 무슨 쓸데없는 짓이에요? 당신 그쪽 집 봤지? 찬송 가책 사이에 있던 거. 제가 놀라자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다 알아. 누가 넣었는지도 알고. 정신 나간 놈이 장난친 거야.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숫자들. 닥쳐. 남편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넌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괜히 나서면 애들까지 위험해져. 위협하는 거예요? 충고야. 15일까지만 조용히 있어. 그 후엔 다 끝날 거니까. 그 후엔 도망간다는 말이겠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지은 씨도 데려갈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알아요. 석 달 전부터 만났죠? 서울에 아파트도 샀고. 너, 내 금고를 열었구나? 당신이 먼저 우리 가정을 배신했잖아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팠어요. 정화, 마지막 경고야.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뭐요? 나도 치워버릴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작은아이 민주가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남편이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지요. 배고프지? 밥 먹자.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아빠를 훔쳐봤고 민주는 분위기를 눈치 보며 밥을 먹었어요. 밤 10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언니 나예요. 말자였습니다. 서류 복사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액수가 커요. 3년 동안 빼돌린 돈이 10억이 넘어요. 10억? 고마워 말자야. 언니 그리고 하나 더. 오 전무 비서한테 들었는데 내일 오 전무가 큰 돈을 찾는데요. 도피 자금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15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알았어. 말자야 너도 조심해. 전화를 끊고 조민석 수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사관님, 윤정아입니다. 내일 그들이 움직여요.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가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잠들어 있었지요. 미안해. 엄마가 지킬게. 속으로 되뇌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재봉 상자를 꺼냈어요. 가위, 실, 바늘. 그리고 그 안에 숨겨둔 모든 증거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수요일 새벽 6시.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고 부엌에서 김밥을 쌌어요. 준호와 민주가 좋아하는 달걀 김밥. 도시락에 곱게 담아 냉장고에 넣어뒀지요. 메모도 남겼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엄마가 사랑해.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었지요. 오늘이 그들이 도망가는 날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일찍 나가네요. 오늘 금고 감사 마무리 날이야. 거짓말.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30분 후 검은 승용차들이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2층 창문에서 내다봤지요. 조민석 수사관과 경찰들이 새마을 금고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9시,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금고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서회계사가 수갑 차고 나왔대. 오 전무도 잡혀갔다는구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님 오수선을 했지요.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정오가 되자 강말자가 찾아왔어요. 언니, 다 끝났어요. 증거가 확실해서 둘 다 구속됐대요. 그래. 언니 안색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집안에 들이닥쳤지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네 손으로 남편을 감옥에 보내? 어머니,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기태 씨가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네가 고발했다며. 온 동네에 소문 다 났어.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어요. 집에서 나가. 당장? 네. 나갈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가서 옷가지를 챙겼지요. 사진첩, 통장, 그리고 재봉 도구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지금 뭐해? 잠깐 외할머니 집에 가야 해. 준호가 눈치를 챘는지 동생 손을 잡았어요. 아빠는요? 아빠는 잠시 일 때문에 멀리 갔어. 거짓말이 아니었죠. 아주 먼 곳으로 간 거니까요. 짐을 싸서 나오는데 대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지은이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지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협박을 받고 있어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눈앞에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서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미움 원망 그녀에게 그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감정 없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 얼굴 뵙고 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23, 넷쯤 됐을까요? 제가 기태 씨를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저는 서울로 가요. 저도 서울로 갈 생각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여기보다 많고 친정도 거기 있어서 그럼 나중에 서울에서 각자 자리 잡고 얼굴 보던지 해요. 이지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안 미우세요?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속은 건 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동대문 평화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방. 저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봉틀을 돌렸어요.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 같았지요. 아이들은 근처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준호는 의젓하게 동생을 챙겼고 민주는 엄마를 도와 실밥을 정리했어요. 엄마 힘들지?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지은도 근처에 방을 얻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저를 찾아왔지요. 언니, 저도 재봉 배우고 싶어요. 손가락 다쳐.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된 몸인데 안 돼. 힘들어. 그래도 배울래요. 먹고 살아야죠. 저는 그녀에게 바늘 잡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천을 자르고 박음질하고 단추 다는 법까지. 오늘도 이지은은 아이를 업고 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언니, 오늘은 단추 다는 것부터 다시 해볼게요. 나는 미싱 바늘을 뽑아 천을 들어 보였어요. 단추는 버티는 마음으로 다는 거야. 첫 땀이 흐트러지면 끝까지 흔들려. 그녀는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였지요. 손끝이 아직 서툴렀지만 눈은 진지했고 우리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이가 보채면 나는 젖병을 데우고 일하는 도중 내가 피곤해 보이면 그녀는 내 커피를 내렸지요. 빚진 마음도 불쑥 치오르는 서운함도 우리는 서로 말을 아끼며 그저 바늘을 꿰며 일했습니다. 그녀의 실력이 좋아졌고 우리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위치에서 서로가 버는 수익을 서로 나눴지요. 아이 교육비, 가게 확장, 장비 교체. 내 몫과 그녀의 목 사이에 고마움이라는 이름의 보너스를 늘 남겨둔 채로 때로는 돈보다 값진 것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밤늦게 불 꺼진 작업실에서 실타래를 정리하는 우리의 침묵 같은 것. 그녀는 젊은 나이였기에 나는 청춘이 아까워 선을 보라며 새 출발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편지가 왔어요.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명수는 7년이었고요. 빼돌린 돈은 대부분 회수됐지만 이미 쓴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평화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옷 좀 수선해 주세요. 여기 옷 수선 솜씨 좋다고 소문났던데요? 입소문이 났어요. 정확하고 빠른 솜씨, 그리고 정직한 가격. 석 달 만에 단골이 10명이 넘게 생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민석 수사관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잘 지내시나요? 보시다시피 바쁘게 지내요. 수사관님은요? 저도 서울로 발령받았어요. 그때 그 사건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조 수사관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포상금입니다. 공금 횡령 신고 포상금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아이들 학비에 보태시고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돈의 무게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거웠지요. 그 쪽지 누가 넣었는지 아세요? 조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안 궁금하세요? 그게 누구든 저를 깨워준 거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조 수사관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잘 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가 간 후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대문 시장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우리 오늘 저녁에 반찬 뭐야? 김치찌개 어때? 좋아요. 민주가 밝게 웃었습니다. 준호도 책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지요.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살아? 왜? 여기 싫어? 아니요. 좋아요. 엄마가 웃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래오래 살 거야. 우리 가게도 크게 만들고. 정말요? 그럼 엄마가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재봉틀 앞에서 마지막 작업을 했습니다. 가게 간판에 붙일 천이었어요. 하얀 천에 검은 실로 한자 한자 수를 놓았지요. 정화양장점.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완성했습니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어요. 충청도 마을에서 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윤정아라는 한 사람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2017년 봄 서울 동대문. 78이 되었습니다. 정화양장점은 이제 정화 아틀리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요.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한 곳이 이제는 3층 건물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여전히 재봉틀 앞에 앉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제 하루를 열어요. 손가락은 굽었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바늘 쥐는 손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사장님, 차 드세요. 이지은이 따뜻한 대추차를 가져왔어요. 그녀도 이제 60이 넘었지요. 고마워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할 뿐이에요. 정오가 되면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이거 오늘까지 되나요? 그럼 걱정 말아요. 젊은 디자이너들도 찾아와요. 제 오래된 패턴을 보러 오는 거지요. 50년 동안 모은 패턴들. 그 하나하나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오후 3시, 준호가 들렀습니다. 검사가 된 아들이에요. 엄마, 건강은 어때? 멀쩡해. 너나 밥 제때 먹고 다녀. 준호는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제 손을요. 엄마 덕분이야. 모든 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민주도 가끔 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지요. 두 아이 모두 바르게 컸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 가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양복에 낡은 구두 서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눈밑이 꺼지고 숙척해지고 어깨가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정화야. 그의 목소리는 얇았습니다. 나는 다림질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섰습니다. 손님 접수는 왼쪽이에요.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정화야 미안하다. 아니 용서해라. 나는 다리미를 거치대에 올리고 코드를 뽑았습니다. 무슨 용서요? 부부로 가족으로서 용서? 조합돈 탈취? 아니면 내 젊음? 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밤마다 생각했어. 내가 내 손으로 무너뜨린 모든 것들. 애들한테도. 애들은 걱정 말아요. 부족함 없이 잘 컸어요. 애들하고 한 번만 밥을 같이. 정화야, 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기태 씨, 나는 앞으로만 가요. 그가 벽의 사진들을 바라봤다. 첫 웨딩, 첫 클래스, 첫 간판 교체. 사진마다 우리의 이름이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없어도 혼자 잘 살았구나. 맞아요. 당신이 없어서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고요. 걱정 말고 기태 씨 앞날만 걱정해요.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아이들 볼 수 있을까? 성인이에요. 본인이 판단하겠죠. 다만 가게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아요. 우리 일에 그늘이 지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어 얘기했다. 정화야 항상 내가 옳았어. 그의 뒷모습이 애잔했습니다. 나는 평소와 똑같이 다시 내일의 할 일을 준비했습니다. 용서는 내 몫이 아니었습니다. 내 몫은 바느질이었죠. 주름을 펴고 터진 데를 꿰매고
상처 입은 것들을 치유하고 오래가게 만드는 일. 그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해질 무렵 혼자 남은 작업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이 있었지요. 알면 치워. 50년 전 그 쪽지였습니다. 누가 넣었는지 끝내 알지 못했어요. 어쩌면 하늘이 보낸 건지도 모르지요. 저를 깨우기 위한 운명의 신호였을지도.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쪽지는 협박이 아니었다는 걸요. 오히려 응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진실을 알게 되면 그 무게를 감당하고 치워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였을지도요. 저는 쪽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동대문 시장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작이고 누군가의 도전이었어요. 사장님, 얼른 퇴근하세요. 지은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먼저 가. 저는 마지막으로 작업대를 정리했어요. 실패를 제자리에, 가위를 서랍에, 자를 벽에 걸었지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지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 수진이에요. 내일 양장 배우러 가도 돼요? 동네 아이였어요. 재봉을 배우고 싶다던. 그럼 아침 일찍 와. 전화를 끊고 미소가 났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에게 바늘 잡는 법을 가르칠 거예요. 천을 자르는 법, 박음질하는 법, 그리고 삶을 이어가는 법까지. 집으로 걸어가는 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문득 생각했지요. 그날 1968년 가을, 그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지요.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늘과 실 사이에서, 천과 천 사이에서. 그곳이 제 자리였어요. 내일도 모레도 지은이와 나의 둘 발자국이 같은 박자로 이어졌다. 바늘땀처럼 튼튼하게. 마무리 멘트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정아 씨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도록 지인분께 공유해 주신다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행운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